시청자 여러분, 밤사이에 잘 쉬셨을까요? 마켓 시그널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인데 아직까지 날씨는 굉장히 쌀쌀한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어제 코스피도 비슷하게 한파가 닥쳐왔었죠. 거의 5% 가까이 급락하면서 사실 이 밤사이에 잠 제대로 못 이루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요. 지금 이 시각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도 다시 한번 좀 온기가 가닿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보내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마켓 시그널 힘차게 출발합니다. 어제 이 워시 쇼크를 털어낸 뉴욕 증시, 오늘은 다시 한번 원자재 가격이 진정되면서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고요. 또 거기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여주는 발표 소식까지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 뉴욕 증시입니다. 이 다우 지수가 1% 이상 올라서고 있고요. 나스닥도 0.5%, 이 시장의 귀추가 다시 한번 이제 차기 연준 의장에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장마감 이후에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 이어서 또 이번 주 AMD와 구글 또 아마존까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빅테크 실적 발표죠. 또 S&P 500 역시 0.5% 가까이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이런 시장을 만든 이 주요한 자금 흐름들은 오늘 어떻게 변화했을지 바로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시죠.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또 초록불이 상승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한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강하게 M7 중에서는 매물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엔비디아가 오픈 AI 측의 집행 예정이었던 1,0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이게 한 번에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나눠서 점진적으로 집행이 될 것이고 그마저도 1,000억 달러를 전부 다 이 투자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애플이 상당히 오늘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3.87%. 이 장 중반보다 장 후반 들어서 더더욱 강하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애플입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 측에서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10년 내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으로 투심이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이슈가 잡히고 있고요. 이어서 전반적으로 오늘 유가가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에너지주들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 외에 경기 방어주라든지 또는 산업재 등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런 장세를 만든 이슈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이 제조업 경기가 상당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매크로 지표가 잘 나와줘야지 최근에는 이 3대 지수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죠. 이 1월 제조업 PMI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제조업 경기가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밤사이에 두 가지의 이 제조업 관련 매크로 지표들이 발표가 됐었는데 첫 번째가 1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고요. 두 번째가 1월 ISM 제조업 PMI. 이 두 개 전부 다 제조업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긴 하지만요. 이 S&P 글로벌의 경우에는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 제조업 중심이고요. ISM은 미국 제조업 중심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이 범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S&P 글로벌 제조업 PMI, 그러니까 전 세계 제조업 경기도요, 52.4. 참고로 기준선이 50인데요. 50을 넘어서게 되면 경기가 확장 국면이고요. 50을 밑돌게 되면 위축 국면입니다. 당연히 52.4니까 굉장히 확장되는 국면이 확인이 됐습니다. 당연히 전망치와 전월치도 모두 상회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세부 항목을 보자면 생산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2022년 5월 이후로 거의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미국 내 제조업 경기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게 굉장히 또 좋게 나와줬습니다. 이 실제치가 52.6이 나왔는데 전망치가 원래 위축 국면이었습니다. 50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이걸 가볍게 뛰어넘고 1년 만에 처음으로 이 확장세로 전환하는 그런 국면이 나타났습니다. 이 예상과 다르게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상당히 탄탄하다, 경기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다시 한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부각이 됐고요. 투심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종전의 이슈로 이 두 번째 이슈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새는 굉장히 이 시장을 끌어내리는 발언만 했었는데 밤사이에는 그래도 온기를 가져다 줄 만한 두 가지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차례대로 보시죠. 우선 인도의 모디 총리와 통화를 한 이후에 무역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발표했는데 미국은 인도 측에 상호 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했고요. 또 인도도 미국의 상당 부분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이슈가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산, 그러니까 잠재적으로는 베네수엘라산 석유겠죠. 여기에 대한 수입을 늘리겠다라고 밝혔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인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전반에 드리워진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소강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또 유가가 5%가량 하락하는 데 일조했고요. 유가 하락은 산업재와 운송주들 그리고 이런 소비주들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조로 오늘 증시 상승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슈가 진행이 됐었죠. 이제 또 거기에 핵심 광물 비축 프로젝트인 볼트를 출범시켰는데 이게 자그마치 120억 달러 규모입니다. 전반적인 목표는 이 중국의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겠다는 건데 GM과 보잉, 구글 그리고 이 미국 관련 민간 대출 기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자본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오늘 히토리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라섰는데 MP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약 3%대, 또 아이다호 스트래티지 리소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7% 가까이 급등하면서 전반적인 테마주 상승에도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가가 5% 큰 폭으로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과 굉장히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라고 밝혔죠. 여기에 또 밤 사이에도 이란의 현지 언론이 긍정적인 소식을 밝혔는데 이 수일 내로 미국과 이란 내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기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높아진 유가를 상당히 좀 신경 쓰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연이어서 나오고 있고요. 베네수엘라반 원유도 다시 한번 시장에 물량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었는데 과연 특징주들은 또 오늘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정보경 앵커와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3대 지수가 모두 반등한 가운데 주요 기술주들의 움직임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종목별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가장 먼저 준비한 종목은 아마존인데요. 1.52% 오르는 모습 5시 30분 기준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투심이 개선되면서 오늘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이 월가는 아마존 웹서비스 성장세와 비용 절감 효과를 근거로 강력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297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 최대 500억 달러 규모의 오픈 AI 투자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AI 확장 전략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마존 웹서비스 성장 지속성 그리고 2026년 대규모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이 향후 주가의 관건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은 애플입니다. 오늘 3% 넘게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특히 아이폰 매출도 23% 급증하면서 기대를 크게 웃돌았죠. 월가는 아이폰 수요와 마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목표 주가도 최대 330달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반도체 공급 제약 속에서 이렇게 수요가 강하다는 점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구글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AI 오버뷰와 AI 모드 확산, 그리고 1,550억 달러에 달하는 구글 클라우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최근 이익 추정치가 29차례 상향되면서 시장은 4분기 이익 20% 성장,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는 주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오늘 1.82% 오르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마감가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존부터 확인을 해보시면요. 비슷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1.53% 오른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애플 확인해 보시죠. 상승세를 조금 더 키워가면서 4%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글도 1.88% 오르면서 오늘 강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다음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오라클인데요. 두 종목은 하락하고 있고 엔비디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소식이었죠. 오픈 AI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오늘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건데요. 당초에 거론됐던 1,000억 달러 규모 투자 논의가 지연됐다. 젠스당 CEO가 오픈 AI의 지출 관리와 경쟁 심화를 우려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심이 좀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다만 젠스당은 기자들을 만나서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투자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요. 협상은 수백억 달러 수준의 지분 투자로 축소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2.65% 빠지는 엔비디아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라클도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발표 이후에 장 초반 상승세를 반납하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타와 오픈 AI 등 고객 대응을 위해서 2026년에 450억에서 500억 달러를 조달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 부채 증가 그리고 AI 투자 회수 시점이 멀다라는 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단기 마진 압박이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두 종목의 마감가도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엔비디아 살펴보시면요.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가면서 2.89%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시면 오라클이 2.72% 내리면서 약세 마감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있는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종료 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팔란티어입니다.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증권사에서는 투자 의견 상향 을 보내면서 힘있는 모습입니다. 윌리엄 블레어가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성장 모멘텀도 여전히 강하다고 봤습니다.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 그리고 기업 고객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오늘 그렇게 변동폭이 크지는 않은데요. AI 협업 소식이 있어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오픈 AI와 2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발표했는데 AI 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부각하는 모습이고요. 이 월가에서는 AI 도입 확산을 바탕으로 제품 매출 성장률 다시 30%대까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유지했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소폭 하락하면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종목은 월트 디즈니입니다. 오늘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 부담이 부각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테마파크 매출은 100억 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스트리밍 흑자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EPS와 전체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를 했고요. 여기에 회사가 스포츠 중계권 비용 증가 그리고 파크 크루즈 확장 투자, 해외 관광객의 감소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당분기 성장 제한을 경고한 점이 투심을 위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종목 마감가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죠. 이제 먼저 팔란티어인데요. 0.8% 소폭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다음으로 스노우플레이크 살펴보겠습니다. 하락폭을 좀 키우면서 1% 내리면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살펴보시면 7.31% 오늘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 원자재 가격과 또 매크로 지표들 현재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오늘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였죠. 국제유가.
WTI는 4.97%, 여전히 5%에 가깝게 진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유가를 끌어올렸었던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밤사이에 이란 현지 언론이요. 수일 내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회담이 직접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양측이 화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인도 모디 총리와의 통화 그리고 무역 합의 소식을 밝히면서 이 모디 총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협상에도 상당 부분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제유가를 둘러싼 지정학적 우려들이 많이 진정이 된 것이죠. 이 때문에 5% 가까이 급락한 국제유가고요. 원달러 환율은 1,450원 선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2원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밤사이에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호조세를 보였다. 제조업 경기가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진정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미국 달러 강세, 달러에 대한 선호를 불러일으키면서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인 우리 원화가 절하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상당 부분 올랐고요.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 7만 8천 달러에 닿고 나서야 다시 한번 좀 튀어오릅니다. 1.5% 가까이 현재 다시 반등세 미미하게나마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간의 급락세에 비해서는 그 회복 폭이 다소 아쉬운 수준이고요. 금 가격 0.26%, 이제야 좀 급락세가 진정된 모습인데 여전히 4,700달러 초반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금 가격입니다.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워시발 충격이 좀 가시고 시장 전반에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호조세를 보였고 또 거기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까지 당연히 리스크 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올라가고 반대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내려가면서 미 국채 금리는 상승세 다시 한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3대 지수 어떻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을지 그 온기가 오늘 국내 증시에도 가닿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다우지수가 1% 이상으로 상승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또 이어서 나스닥도 0.56%, S&P 500도 0.54%까지 이 원자재 가격이 진정이 되고 또 이제 시장이 눈길을 차기 연준 의장에서 빅테크 실적 발표로 옮기게 되면서 회복세가 두드러졌던 오늘 뉴욕 증시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뉴욕 증시 팔란티어 오늘 마지막으로 2025년 방금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매출이 14억 1천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이어서 EPS도 마찬가지로 0.25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과연 세부 실적은 어떻게 나왔을지 잠시 후에 이어지는 월가 시그널에서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PMI가 1년 만에 확장 전환하면서 확실한 반등 신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ISM이 발표한 1월 제조업 PMI는 52.6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47.9에서 4.7포인트 급등하면서 1년 만에 확장 국면으로 전환했는데요. 시장 예상치인 48.5를 크게 웃돌며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PMI는 50일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판단하는 지표로 특히 신규 주문 지수가 57.1로 전달 대비 9.7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이는 2022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생산 지수도 55.9로 상승하며 3개월 연속 확장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고용 지수는 48.1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물렀는데요. 가격 지수는 59.0으로 16개월 연속 상승해 인플레이션 압력도 확인됐습니다. ISM은 미국 전체 경제가 15개월 연속 확장세를 유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발표된 S&P 글로벌 제조업 PMI도 52.4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미국이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17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공식 가동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프로젝트 볼트를 통해 핵심 광물을 전략적으로 비축할 계획입니다. 투입 자금은 총 120억 달러로 우리 돈 약 17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초기 재원은 미 수출입은행의 100억 달러 대출로 마련됩니다. 여기에 민간 자본 약 16억 7천만 달러가 추가로 투입되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히토리를 포함한 핵심 광물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핵심 협상 카드로 활용돼 왔습니다. 미국은 공급망 차질 발생 시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주요 제조업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광물 비축은 위기 상황에서 민간 기업의 원자재 조달 안정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호주 등 자원 부국과 협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광물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오는 4일에는 한국 등 동맹국이 참여하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와 무역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즉각 관세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전격적으로 무역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즉각 인하한다고 밝혔는데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8%로 한 번에 7%포인트 낮아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 같은 합의 사실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미국산 제품을 훨씬 더 많이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기술, 농업, 석탄 등 미국산 제품을 최소 5천억 달러어치 구매합니다. 트럼프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의 바이 아메리칸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는 또한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산 에너지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베네수엘라산 석유 구매 가능성이 함께 언급됐습니다. 이번 무역 합의는 모디 총리의 요청으로 즉각 발효됩니다. 인도는 미국에 대해 관세 비관세 장벽을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는 인도가 EU와 FTA를 체결한 직후 나온 합의로 트럼프의 속도전 협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산업 스페이스X와 AI 기업 xAI의 합병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핵심 사업 축이 하나로 묶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 기업 xAI의 합병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발표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블룸버그는 양사가 이미 진전된 합병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일부 투자자들에게 계획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SNS인 X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예스라는 짧은 댓글을 남기며 사실상 합병 논의를 시인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두 회사의 결합이 강력한 시너지를 낼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주 데이터 센터 사업이 핵심 동력으로 거론됩니다. 스페이스X는 이를 위해 미 연방통신위원회에 최대 100만 기 위성 발사 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다보스 포럼에서도 우주 태양광 기반 데이터 센터 구상을 언급했는데요. 비상장사인 xAI와의 합병은 상장사인 테슬라보다 절차적으로 수월하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약 8천억 달러로 평가되며 xAI는 지난해 기준 약 2,3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 알아봤고요. 신일섭 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제조업 PMI가 간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ISM으로 봤을 때 52.6으로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좀 한 달 반짝 반등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좀 미국 제조업이 확실히 좀 살아난 신호라고 해석을 해도 될지 의원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네, 의견님입니다. 자, 다시 또 짧게 정리하자면 왜냐하면 네. 항상 이제 새롭고 또 새로우신 분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설문조사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네. 설문지를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확정된 지표가 아니라 사람이 갈대처럼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흔들릴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경제가 좋아도 우리 집안의 사정이 나쁘면 나쁘게 대답을 하겠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경제가 나빠도 우리 집안 사정이 너무 좋으면 좋게 대답을 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합쳐야 되는데 일단 가계에다 물어보는 것들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2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다 물어보는 특히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 기업의 최전선에 서서 그 구매의 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요 지표가 또 2가지가 있죠. ISM, S&P. 네. ISM은 구매 공급 관리자 협회, 연구소 뭐 이렇게 불리우는 것이고 S&P는 S&P 500에 있듯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 2개의 큰 차이는 뭐냐? ISM은 대기업 혹은 전통 제조업체 중심. 그리고 S&P는 우리가 보통 S&P 글로벌 PMI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업체라던가 글로벌에서 활약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 그런 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 규모로는 그렇게 지금 약간 표본이 다르기 때문에 S&P나 ISM을 둘 다 합쳐서 봐야 진정한 지표가 나오죠. 네. 그리고 지표상 발표의 차이는 그겁니다. ISM은 딱 한 번만 발표하고 S&P는 전망치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전망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오늘은 이제 제조업이 나왔으니까 제조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네. 일단은 서비스업 중심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제조업이 조금 흥하지 못하더라도 소비가 살아나서 서비스업이 잘 되면 얘네는 그냥 경기가 좋다고 판단해도 되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건 제조업이 못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ISM이 50 미만이었습니다. 그동안 제조업 분야에서. 그리고 아까 전에 US 글로벌이가 나오는 게 그게 S&P 500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US 글로벌 이 PMI 같은 경우에는 50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네. 제조업 지수도요. 서비스업을 얘기 안 하고 제조업 부분에서도. 근데 이제 제조업 부분에서도 ISM마저도 50 초과를 하면서 이건 기준이 50이거든요. 50 초과로 대답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향후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 좋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조업 부분에서도 이제 ISM, S&P 2가지 지표가 모두 50 초과를 했기 때문에 일단 액면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이제 소프트 데이터랑 하드 데이터 보겠습니다. 하드 데이터가 그럼 뭐냐? 아까 말한 대로 확정된 수치예요. 네.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비농업 취업자 수랑 실업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택 지표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또 초기 실업 수상 청구 건수, 계속 실업 수상 청구 건수, 이것도 확정돼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버무려 가지고 만든 지표가 하드 데이터입니다. 저기 그런 것들이 다 속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드 데이터는 보시면은 작년 10월 달부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제자리 걸음이 어디서 하고 있죠? 위쪽에서. 고공권에서 네. 하고 있죠. 1년 사이에 최고의 구간에서 고공권에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프트 데이터는 밑에서 급격히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나요?
그 소프트 데이터가 급격히 하락했던 것이 2025년도 4월 달입니다. 4월 달에 무슨 이벤트가 있었나요? 트럼프가 느닷없이 갑자기 로즈가든에서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이젤에다가 걸라다가 바람 많이 불어서 자기가 들고 했잖아요. 네. 그 4월 달에 관세를 부르짖으면서 저기서 지금 하드 데이터가 많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프트 데이터가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실질적으로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도 네.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불안하게 확대해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 데이터가 급격히 하락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금 하드 데이터가 회복이 됐잖아요. 10월 달 뭐 8월 이후에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이후부터는 회복이 됐어요. 근데 소프트 데이터는 오히려 더 하락을 하죠.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하도 뭐 트럼프가 오락가락 하니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특히나 막 관세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심각하니 뭐 파월도 맨날 신중하다고 하니까 또 파월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또 계란이나 이런 거 또 계란플레이션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하락을 했다가 하드 데이터가 계속 좋게 찍히니까 사람들도 이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하드 데이터 계속 찍히는데 지금? 그러면서 마음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이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에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52를 넘어서 이게 일시적일 것이냐, 그러게요. 네. 지속이 될 것이냐. 그거는 조금 더 지속이 된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ISM이 50 초과가 나오기 이전에 지금 US 글로벌을 보시면은 50 초과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10월 달 이후부터는 이 초록색 그래프가 지금 저기 US 글로벌이거든요. 네. US 글로벌 제조업 지수는 계속 50 초과예요. 지금 중간에 한번 뭐 49 정도로 내려간 적이 있지만 50 초과였고, 근데 ISM이 계속 50 미만이니까 사람들이 ISM을 좀 더 신뢰를 하다 보니 ISM은 계속 50 미만이니까 저거 중소기업이나 수출기업만 저렇게 좀 좋고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이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번에 그 마지막 퍼즐마저 맞춰졌네요. 그럼 이제 이 ISM이 50 초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동안 US 제조업 지수는 계속 50 초과였잖아요.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지금 그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하드 데이터가 고온권에서 행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는 아까 그래프보다 더 시계열이 넓어졌어요. 2022년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2023년도에 저 하드 데이터가 치솟는 부분을 보시면 이 지금 현재 부분보다 훨씬 더 높은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드 데이터가 만약에 여기서 더 치솟고 그럼 사람들의 마음은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후행으로 따라가요. 네. 하드 데이터가 여기서 왜 그렇게 판단을 하면 이것도 똑같이 기술적 분석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상승 후 횡보라는 것은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고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 데이터가 추가 상승을 한다면 그 다음에 US 매뉴팩처링 제조업 지수가 다시 52 이상을 더 갈 것이고 네. 또 가장 느리게 움직였던 ISM이 따라가면서 52, 53을 가고 하드 데이터를 쫓아가는 형국 이런 거를 예상을 한다면 그렇죠. 52가 지금 ISM의 52는 네. 회복의 전초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드 데이터가 이미 좋았는데 여기에 좀 마지막 퍼즐까지 맞춰진 느낌이기 때문에 좀 제조업의 살아난 신호로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신규 주문 지수가 나왔는데 57.1로 나왔거든요. 2022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 수치를 보면은 좀 수요가 꽤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실제 체감 경기도 그만큼 좋아지는 것으로 또 추가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모든 것을 다 50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이 하위 지표가 ISM도 S&P도 막 10개 정도 있어요. 8개, 10개. 근데 그중에서 3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뉴 오더스, 주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급 관리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기업의 공급 관리 담당자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신규 주문을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주문을 그냥 내가 이 회사를 그냥 때려치겠다는 마음으로 망가뜨려 놓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지 필요하기 않겠죠. 때문에 신규 네. 주문을 넣는 것이거든요. 근데 신규 주문이 57.1이면 이거는 평균 아까 헤드라인에 나온 52보다 훨씬 높잖아요. 60에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신규 주문의 수치가 상당히 좋다. 네. 이런 걸 볼 수가 있겠고 아까 전에 저기 지금 57.1로 표시되어 있는 거 진한 지금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확연히 밑바닥에서 쌍바닥, 쓰리바닥 찍고 뚫고 올라갔죠. 2024년도 최고치를 뚫고 올라갔고요. 지금 그 수준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2022년도 초반.
수준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초반에는 이게 60대에 육박했었어요. 2021년도에는 60을 초과했었고요. 거기서 점점 좀 내려온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있는데 지금 가격은 59입니다. 자, 가격은 아직도 상당히 높죠. 그리고 뭐 먼저 보고 얘기할게요. 다 네, 밑에는 알겠습니다. 고용입니다. 고용은 48.1이죠. 고용은 50에 못 미칩니다. 네. 자, 근데 우리 지금 케빈 워시 때문에 한번 하루 좀 휘청였잖아요, 주가가. 네. 근데 케빈 워시가 말한 게 뭐예요?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된 내용이 뭡니까? 케빈 워시가 AI가 만약에 발달이 되어서 어떤 그 임금이라던가 이게 만약에 안정되는 부분이 보이면 금리 인하를 할 사람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그 부분이 충족될 부분이 약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용 지표는 48.1로 안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아까 59의 가격은 좀 높잖아요. 근데 이 가격이 높은 것이 좀 다운이 되고 있는 모습이 이 고용 시장에서, 그러니까 신규 주문이 늘어나면 당연히 신규 주문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옵티머스라든가 아틀라스가 대체를 해가지고 인간보다 싼 임금으로 한다면 네. 고용 지수가 느리게 올라가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신규 주문만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케빈 워시가 원하는 상황이죠. 그럼 케빈 워시도 매파지만 금리 인하를 추구할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ISM, S&P 이 지금 그 지표도 좋아지고 케빈 워시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트럼프 얘기대로 이 어떤 주식시장이라든가 뭐 시중은행의 마주물로 요 유동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 그 여건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좋죠. 경기도 네. 좋아지고 주가도 좋아지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그 모기지 대출 받아가지고 주택도 사고 주택 가격도 상승하겠죠. 지금 그런 부분이 약간 엿보이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고용 지수가 이제 50 아래로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은 안 뽑고 생산만 늘리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네, 또 어제 하지만 요즘 사회는 원래 이런 스타일인 것입니다. 원래가 네. 그렇죠. 고용이 안 따라온다고 지금 해석을 할 게 아니라 네. AI가 지금 전반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안 한 상태에서 신규 주문이 늘 수가 있는 거예요. 생산 효율성이 로봇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 고용 지표는 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저렇게. 그거를 예전처럼 고용 지표는 50 미만이니까 고용이 안 살아나서 아직 불안한 거 아니야? 그것보다는 지금 시대의 흐름이 변하고 있음을 여기다가 접목시켜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또 가격 지수가 59.0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부분도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 제조업 쪽의 인플레 압력이라든지 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좀 다시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네, 아까 살짝 얘기 드렸는데 지금 이 지표는 또 좋은 게 59라는 절대 수치는 높은데 2025년도 초반보다 급격히 떨어졌다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2025년도 초반에 저게 70대였습니다. 무려 70대. 70대가 59로 낮아진 거죠. 지금 가격 지표는 안정이 되면서 신규 주문이 늘어나면서 고용을 덜하면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안정이 된 상태에서 신규 주문이 늘어났다는 게 아주 좋은 상태라고 오히려 판단을 해야 되죠. 네. 지금. 그래서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파월이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죠. 연준 네. 의원들도 ISM을 참고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신규 주문 지수가 늘어나면서 가격은 다운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저 정도로 가격이 안정되면 우리도 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조금 접고 금리 인하를 조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의장이 바뀌더라도 의장도 한 표잖아요. 그 얘기 나왔잖아요. 의장도 5표가 아니라 한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나머지 의원들이 설득을 하려면 뭐 트럼프처럼 아예 무슨 자기 의견대로 밀어붙여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들 수도 있지만 연준 의원들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지표들로 들이밀면서 설득을 해야죠. 네. 그래서 야 가격 지수 낮아졌잖아. 우리 인플레이션 우려 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케빈 워시가 설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걸 가격 지표가 안정된 흐름이라고 보여주는 거로 해석을 하신다면 뭐 투자자들은 물가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뭐 경기 회복이라는 것에 좀 베팅을 해봐도 되는 상황일까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크로스가 거의 나올 뻔했거든요. 네. 59랑 57.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가격이 59고 신규 주문이 57이잖아요. 네. 좀만 더 붙었으면은
이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다운되면서 신규 주문이 올라가는. 지금 이게 벌어졌었잖아요. 2025년도 초반에. 벌어졌던 게 다시 좁혀지는 모습이 상당히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가격 지수는 전저점을 깨고 내려오고 있고 지금 신규 주문은 전 고점을 깨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골디락스를 여기서 말하는 골디락스를 적용할 수 있겠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히 안정적이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ISM의 세부 지표에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디락스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흐름 해석을 해주셨고요. 저희 팔란티어 실적 발표 속보 전해드렸는데 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란티어가 시장의 예상을 좀 웃도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내놨는데 일단 EPS부터 살펴보시면요. 발표치가 0.25달러로 예측보다 19% 높게 나왔고요. 매출도 예측인 13억 달러에서 발표치는 14억 달러대로 나오면서 4.62%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상원 매출과 1분기 가이던스도 확인을 해보시면 상원 매출도 전년 대비 137% 오른 모습이었고요. 1분기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15억 달러 나왔습니다. 자, 시외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외가에서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7%가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팔란티어의 시외 주가까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팔란티어가 요즘 대부분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는 했는데 팔란티어도 마찬가지로 잘 나왔네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주인공 자리에서 조금 내려와서 좀 슬펐죠. 며칠 동안, 네. 한 달 동안. 왜냐하면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이 위세가 많이 약해졌어요. 오라클, 브로드컴 같이 파인9의 그 두 종목도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많이 했거든요. 팔란티어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 전에 1년 동안 보였던 상승세만큼은 아니고 계단식으로 저기도 보시면 약간 계단식으로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다시 어떻게 보면은 전고점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 일단 나왔고, 왜냐면 제가 이미 주인공 바뀐 건 누누이 알려드렸고 어제 보면 TSMC도 또 급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조 하드웨어로 다 넘어갔어요. 판이 이미.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런 것들이 사실 이 기본적인 내용만 보자면은 내용이 향후 비전도 밝습니다. 사실 지금 마약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저게 군사 분야에서 쓰이다가 이제는 민간 항공 분야에서 그 어떤 마약의 의심자들 있잖아요. 그 이동할 때 막 캄보디아나 태국에서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저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공항에다 적용시키면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런 의심자들을 미리 추려낼 수가 있어요. 그런 적용되는 분위기가 민간 분야도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군사 분야에서 쌓은 이력 가지고 저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 분야에서 확대된다면 하면은 향후 그 어떤 미래가 더 밝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이격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일단은 네. 다시 돌려 세우는 모습이고요. 팔란티어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이격 조정을 통해서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던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속하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뜨거운 주식이었던 팔란티어도 네. 결국에 조금 쉼표를 찍으면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분들은 항상 조금 반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 사실. 지금 스토리지 3사 뜨겁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샌디스크, 시게이트, 지금 웨스턴 디지털 지금 잡기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제가 장비에서도 다 얘기 드렸지만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KLA 정말 완전 날아가서 예전 한 몇 달 전에 팔란티어의 기술적 모습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떨어진 거. 그러니까 약간 그거죠. 주인공에서 밀려난 조연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조연이 주인공이 돼서 슈퍼스타가 되면 조금 더 밀어내야 됩니다. 밀당을 여기서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오히려 지금 땡길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땡길 때다. 알겠습니다.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 매출과 EPS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시외 거래에서는 주가 급등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도 함께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핵심 광물 비축을 위해서 볼트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7조 원이 넘게 써서 광물을 비축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면 그냥 대비 차원이 아니라 좀 굉장히 큰 전략 변화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히토르에 대한 문제는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했고 왜 지금
이전에 이미 이걸 손을 안 댔었나. 지금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협상에서 뭔가 완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석유 비축이 아니라 히토류 비축을 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 전략 비축류라고 전시 상황이라던가 굉장히 위기 상황 코로나 때 네. 전략 비축류로 땅에 모아놨던 것을 빼서 이 그 유가를 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전략 비축류가 아니라 전략 히토류를 가는 거죠. 저기 보니까 지금 여기 금융회사도 다 들어가 있고 네. 자동차 회사부터 여러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히토류주가 급등했어요. MP 머티리얼즈라던가 USAR 이런 종목도 잘 아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급등했고 재밌는 게 또 있었습니다. 지금 MP 머티리얼즈나 USAR 이런 것들이 밑에서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공매도를 치는 세력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들 마이클 버리도 아시잖아요. 팔란티어 숏 때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MP 머티리얼즈 공식 계정에서 재밌는 거 올렸는데 한마디 딱 한 단어 딱 올렸습니다. 짧게 올렸네요. 예, 저 뭐죠? 무슨 단어죠? 한심한. 뭐라고 써있나요? 한심하다. 한심한. 이게 뭐냐면 MP 머티리얼즈가 오르다 보니까 어떤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네. 트럼프가 하는 이 어떤 행위가 지금 요게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트럼프는 이제 그 어떤 프로젝트를 크게 발표를 했고 MP 머티리얼스는 그런 기사를 쓰는 이 세력들이 한심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MP 머티리얼즈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매도 세력과 결탁하여 네. 기사를 내보낸 거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MP 머티리얼즈 공식 계정에서 이렇게 한마디 날렸고요. 어쨌든 간에 공매도를 이겨내고 오른다면은 MP 머티리얼스가 갈 길이 멉니다. 지금 MP 머티리얼스 차트고요. USAR 차트입니다. 네. 아직도 위로 갈 부분이 많이 남았죠. 정고점들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전에 고점들이 많으면 당연히 여기서 공매도가 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을 반대로 베팅해서 수익을 얻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간다면 오히려 쇼커버링이 발생해서 더 크게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매도는 빈 공짜잖아요. 네. 주식이 없는데 빌려서 매도를 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급격히 올려서 내가 손실을 보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주식을 빌렸던 거를 갚아야 됩니다. 그럼 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 플러스 저렇게 환매수를 하는 사람들까지 합쳐져가지고 매수의 매수를 부르게 돼요. 그래서 쇼커버링이 그래서 탄력 있게 나오는 이유가 공매도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공매도를 고마워해야 될 수도 있어요. 탄력을 네. 더 강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볼트 프로젝트 이거 네. 트럼프가 제가 보기에 임기를 끝나더라도 향후에 만약 공화당 정권이 또 잡게 되면 계속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로 갈 것 같아요. 아무리 트럼프를 욕해도 트럼프의 업적으로 이걸 남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과의 싸움이 네, 네. 1, 2년으로 끝날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핵심이 결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동안은 좀 어떤 협상용 카드로서 활용을 한다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아예 뭐 구조적으로 갈라지는 국면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협상 카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지금 이제 뭐 환경 오염이고 뭐고 그거는 멀리 떠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진도 나오는데 미국에도 히토류가 있는데 안 판 거죠, 그동안. 네. 안 판 건데 중국의 싼 인건비 때문에. 근데 이제는 뭐 더 저게 할 게 없습니다. 재촉을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정부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요 매입을 어떤 그 확정 짓는 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MP 머티리얼즈가 나중에 이렇게 개발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아무도 안 사주면 망하잖아요. 네. 정부가 매입을 해주기로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MP 머티리얼즈도 마음 놓고 지금 개발에 뛰어드는 지금 네. 상황이고 이건 아마 장기 2, 30년짜리 프로젝트가 될 것 같고 이 히토류랑 전력 싸움에서 지면은 AI 씬에서도 역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알 겁니다. F-35에도 히토류가 들어가요. F-35에도 히토류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히토류가 저기가 끊겨버린다. 그러면 이란에 대해서 위협도 못 합니다. 지금 맨날 나오면 이란에 뭐 F-35가 어디에서 추격해서 옆에 대기 중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F-35가 못 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치명적인 지금 약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협상 카드로 무슨 엔비디아 반도체랑 왔다 갔다 저울질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 국가의 명운이 걸린 네.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17조짜리 프로젝트여서 제가 보기에는 MP 머티리얼즈가 단기 테마로 끝날 가능성보다는 훨씬 더 길게 갈 가능성이 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이 볼트 좀 장기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그래서 있겠다고. 전력에서는 G 번호바,
네. 그리고 요 히토르에서는 MP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 단기 테마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살펴보면 좋을 섹터까지도 한번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4일에 한국이 참여한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도 예정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숨겨진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 투자 이슈를 발굴을 해오셨을까요? 예. 어저께 우리 국내 증시가 이제 엄청나게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인을 알고 계시겠지만, 네. 하지만 이제 외신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블룸버그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가져왔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요. 이게 지난 작년이었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당시에는 이게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떨어졌는데 어제는 좀 니케이랑 각권, 항생은 뭐 1%대 하락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증시만 이렇게 하락한 이유를 어떻게 봤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진 이유는 어제 이제 1월 달에 아주 기세 좋게 올라갔다가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5%가 코스피가 5% 넘게 떨어졌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8%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빚어진 일인데 네.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어저께 주말 사이에 이제 워시 이제 지명자가 이제 발표되면서 워시 지명자가 이제 매파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라는 거는 사실은 매파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근거도 있죠. 뭐 그건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네.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오해도 있었고 그다음에 금 가격과 은 가격이 또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한다는 것이 뭐 2, 3%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은 가격 같은 경우는 37% 떨어졌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자산 시장에서 폭락을 하고 자산 시장 폭락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해당 거래소에서 그 금과 은을 갖고 있던 기관들에게 폭락한 거에 대해서 마진콜을 갖다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나도 많이 폭락을 했으니까 추가로 너네가 이제 다른 것으로 메워달라라고 요청을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 마진콜에 대해서 채워야 되니까 채워야 되면 현금을 채우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이 채우려면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이 어디냐? 1월 달에 가장 많이 올랐던 지수는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피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외국 기관 투자가들이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를 갖다 먼저 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네.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오르게 된 이제 투탑이 어디입니까? 반도체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고 그래서 어저께 SK하이닉스가 그 어저께 8.6% 떨어졌죠. 삼성전자 5% 레벨에 떨어지고 이 때문에 우리의 여파로는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빚어진 일인데 우리가 그에 따라서 이제 그 타격을 입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케빈 워시에 대해서 케빈 워시는 근본적으로 이제 그 강달러를 갖다가 지향하기 때문에 어제 환율도 잠잠해도 환율도 갑자기 이제 폭등을 하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 폭등 이제 안 좋은 악재죠. 그 때문에 이 모든 악재가 겹쳐지면서 어저께 우리가 큰 충격을 받았고 이것에 대해서 블룸버그도 비슷한 취지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금이 10%, 뭐 은이 30%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까 마진콜 우려가 당연하게 부각이 됐고요.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익을 가장 많이 봤었던 코스피 주식에서 좀 돈을 빼다가 이걸 진화시켰다. 여기에서 코스피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한마디로 우리 증시의 펀더멘털 자체가 훼손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흔들렸을 때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을까요? 예. 일단은 뭐 오늘 우리 시장을 이렇게 언제 오늘뿐만 아니라 그 매일 이제 우리 시장을 갖다가 결정한 거는 미국 시장이죠. 그래서 그쵸. 오늘 미국 시장이 장 마감한 거 보면은 금과 은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 은 가격이 좀 올랐고 금 가격도 좀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우호적이고 그 실질적으로 이제 요즘 우리나라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게 마이크론이죠. 왜냐면 마이크론이 같은 반도체 종목이고 반도체가 먼저 장을 마감한 거를 우리 시장에 반영되는데 마이크론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있던 투탑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늘 우리 시장에 오를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갭상승을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아, 우리 시장 갭상승이 좀 가능하다니 또 오늘 유가도 뭐 거의 5% 가까이 떨어졌고요. 팔란티오도 방금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했죠. 지금 뭐 시간에 7% 상승이 나오던데 당연히 뭐 마이크론의 급등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좀 재료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네요. 좀 내용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우선 자세하게 조금 더 이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워시 지명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 이 워시 지명자 아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실 매파라기보다는 조금 덜 비둘기파 이렇게 언론에서는 요새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저도 덜 비둘기파가 그나마 좀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워시 지명자는 이제 그 경제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이제 천재에 따라서 일찌감치 이제 그 유명세를 탔다. 35살에 페드 이사가 됐으니까요. 이건 네.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당시 페드 이사할 때가 언제 시기냐면 벤 버냉키 페드 의장 시절이고 그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그 전대미문의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워치 지명자도 그에 따라서 이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페드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페드 이사인 시절에 워치 지명자 지속적으로 아니 왜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느냐, 페드가 왜 개입을 해야 되느냐, 페드가 왜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느냐. 당시에 2008년도 우리나라는 이제 이명박 정부가 막 출범한 시기였습니다. 네. 그때 뉴욕에서 불어왔던 엄청난 이슈. 그래서 AIG가 닫는다, 뭐 여러 가지 월가가 이제 다 짐 싸는 과정들을 계속 해외 외신을 보면서 그런 시기를 갖다 거쳤습니다. 그때 워시 지명자가 워시 이사가 당시에 아니 QE를 갖다 할 필요 없다라는 계속 발언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드 이사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정작 투표에서는 찬성을 했어요. 오. QE를 찬성했거든요. 네, 예. 좀 상반되는 행보네요. 예, 그러니까 네. 상반된 행보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35살에 불과한 분이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자를 하니까 자기의 머리로는 자기의 논리는 이제 QE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위에서 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데 네가 왜 그걸 고집을 피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설득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기가 눈치를 보니까 페드라는 큰 조직이 있고 벤 버냉키가 강력하게 벤 버냉키는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를 금융위기를 잘 수습한 공로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죠. 그러니까 워시 지명자 입장에서는 벤 버냉키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그 밑에 있는 똑같은 한 표이긴 하지만 어쨌건 이제 벤 버냉키가 강력하게 추진하니까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워시 지명자 그 때문에 매파로 분류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점은 무엇이냐면 최근에 있었던 그 트럼프 정부가 이제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그쵸. 무엇 때문에 압박을 했냐면 금리를 인하해라. 지금 인플레이션 없다. 관세 효과가 한 해에 불과한 것이 지속적이지 않다. 왜 자꾸 금리를 인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아니 의장은 나고 당신 대통령이야. 이제 전형적 미국식 사고 방식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다도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급기야 이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검찰의 검사 한 명이 이제 파월 의장을 기소하기에 이르릅니다. 이 때문에 엄청난 이제 압박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차기에 이제 페드 의장을 갖다가 후보자를 갖다 인터뷰하면서 당연히 물어봤겠죠. 물어보면 이제 워시 지명자가 나는 금리 인하할 거예요라고 했으니까 지명을 받았겠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파월 의장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지표를 본 다음에 나 결정할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과연 이제 그 워시를 갖다 지명했겠느냐라는 질문은 당연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워시 지명자 과거에도 자기의 논리는 이제 QE를 반대했지만 실제로 찬성표를 던졌고 그리고 이제 현재 그 파월 의장과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을 갖다가 본다면 그 워시 지명자도 나는 금리를 인하할 거예요라고 답변을 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워시 그 지명자가 그 AI가
디스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처감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워시 지명자가 비둘기파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둘기파로 일견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워시 이사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청문회나 기자회견이 좀 있어야 본격적인 메시지를 내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해석도 읽을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관련된 이슈들 트래킹 계속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내용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현대차 이야기를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예. 현대차가 저희가 첫 방송에서 올해 1월 2일 첫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가 사실은 러시아에서 1위에 이제 현대차랑 기아를 합쳤을 때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여러 가지 부품 조달의 애로사항이 나왔죠. 그래서 현대차가 2016년에 그 러시아를 갖다 헐값에 러시아 공장 전체를 헐값에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했었는데 그러나서 이제 매각을 하면서 바이백 할 수 있는 옵션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바이백 옵션 기한이 이제 올해 1월로 끝나니까 로이터가 이제 저희가 첫 방송에서 했던 부분이 1월로 끝나니까 사실 현대차 어떻게 할 거냐라고 로이터가 이제 현대차 물어봤더니 현대차가 고민 중이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바이백을 할 것이냐라는 어떤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저희가 그걸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1월에 끝났으니까 이번에서 러시아가 다시 한번 이제 기사를화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이제 매각을요, 당시에 단돈 14만 원에 매각을 시켰습니다. 이 정도로면은 진짜 포기 수준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현대차 입장에서 14만 원의 매각 정말 엄청난 손실이 아닐까요? 예, 엄청난 손실이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부은 돈을 하면 거의 1조가 넘는 그 정도의 그쵸. 부은 돈이고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 시장에서 현대랑 기아랑 합쳐서 1조 단, 그러니까 마켓 쉐어가 1위 기업인데 1위 기업을 사실은 포기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현대차에서 큰 아픔이고 그리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있는 공장을 갖다 기반으로 현대차가 유럽에다가 이제 진출할 수 있는 발판도 특히 가까운 동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번에 바이백에 대해서 포기했다는 것은 러시아의 공장을 갖다 포기했다는 것은 크나큰 아픔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비단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다른 기업들도 좀 비슷한 국면에 처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거의 뭐 현대차만이 유일하게 오판을 했다고요. 전쟁이 좀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26년에 현대차가 이제 해당 공장 시설 갖다 러시아 현지 기업에 이제 판매를 했는데 르노, 포드, 닛산, 메르세데스, 벤츠 등도 동일한 어떤 그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들도 이제 공장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똑같이 이제 바이백을 넣었습니다. 바이백을 넣었는데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르노나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등은 모두 27년에서 29년까지로 바이백을 갖다가 기한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6년으로 설정한 현대차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 헐값을 갖다가 넘겨줘야 되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이런 잘못된 결정에 대한 명확한 좀 보기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싶은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새롭게 튀어나왔다기보다는 이미 1월부터 좀 기사가 나왔었던 선반영된 악재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주가에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하방 압력을 주진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이 사안이 단발적으로 현대차 주가의 악재로는 안 작용하지 않겠지만 다행이네요. 하지만 현대차가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낙관적으로 갖다가 그 관점을 유지했고 이 모든 관점은 결국 이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그 복귀를 갖다가 섬세하면서 정확하게 한 다음에 이거를 대외적으로 발표를 해야지 주주들 입장에서도 현대차 모든 경영이 다 올바르고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틀린 결정을 했지만 왜 틀린 결정을 했고 이 틀린 결정에 대해서 누가 영향을 끼쳤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했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주주들 특히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대차 이런 행태에 대해서 되게 불만족스러워할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현대차가 앞으로 주가가 상승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가 분명하게 이제 투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4.4% 급락했던 현대차부터 우리 오늘 다수 이 종목들이 반등을 현재 예고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날아올 수 있을지 개장 후부터 숨죽여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 자세한 증시 분석, 외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춥습니다. 자, 오늘 뉴욕 시장 앞서 뭐 자세히 말씀 들으셨죠. 일단 밤에 잠을 좀 주무시기 좀 쉽지 않으셨던 분들도 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일단 우리 장 뭐 이 정도는 폭락이죠. 코스피 5.2%, 코스닥 마이너스 4.4%. 좀 조정을 받지 않겠냐 싶었는데 어제의 낙폭은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약간 허를 찔렸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고, 특히 어제 장 중에 살짝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도 좀 있었기 때문에 뭐 또 이제 하루짜리로 끝나나 보다. 또 우리는 또 전형적인 또 개장의 초에는 이제 약하다가 또 이제 개장하고 난 이후에 반등을 하는 그런 그동안에 좀 우리가 익숙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 생각을 했던 게 또 그 이후에 확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제 그래서 좀 약간 그 오후자 후반에는 패닉셀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근데 어제 개인이 이 제목에서도 보신 것처럼 5조 6천억 원 넘게 샀습니다. 사상 최대 하루 동안에 순 매수가 좀 되는 거고, 거꾸로 이제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은 대규모로 순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물량을 또 개인이 좀 다 받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수급 상황 잠깐 보셨습니다만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최근 5거래일 동안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8조 한 7천억 가까이 주식을 좀 사고 있죠. 반면에 외국인 4조 7천억, 기관도 근 4조 가까이 좀 팔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이제 거꾸로죠. 코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개인이 7조 원 넘게 계속 팔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기관에서는 이제 저렇게 따로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금융 투자 쪽 이쪽에서 대규모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ETF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들이 개별 종목들은 팔고 ETF로 좀 대고 좀 자금을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제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어제 우리가 아시아 시장이 다 하락을 했는데 우리가 유독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니케이가 1.2%, 대만은 마이너스 1.3%, 중국이 조금 더 떨어졌다고 해도 2.4% 정도였거든요. 우리는 이제 코스피가 5.2% 떨어졌으니까 중국보다도 2배 이상 낙폭이 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컸던 이유는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 한국 시장이 이 다른 나라, 특히 아시아의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던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뭐 1월 달에 코스피 24%, 코스닥 26% 이렇게 올랐으니 사실은 어제 5%의 낙폭, 물론 이게 뭐 하루에 끝날지 어떨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사실은 뭐 크게 호들갑을 떨고 흥분하고 패닉셀을 하고 할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 많이 오른 걸 생각을 하면요. 그렇게 좀 볼 수도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뭐 어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블랙 먼데이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뭐 설명들이 자세히 좀 나왔겠지만 심플하게 얘기하면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또 그만큼 그동안에 얘기가 나왔던 윌러나 뭐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각이 안 됐던 사람이 되다 보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건가, 또 과거에 이 사람의 발언이 좀 매파적이었다 등등 이런 것들이 좀 합치다 보니까 이거 올해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 뭐 가뜩이나 인플레 압박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겹쳤고, 특히 이제 그걸 촉발했던 게 원자재, 귀금속, 그중에서 은이었죠. 근데 은 아마 차트 혹시 보신 분들 계시면은 좀 불안하다 싶을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은이라는 게 오른 이유가 뭐 산업재적인 측면, 반도체라든 이런 산업재적인 측면의 수요도 있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렇게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이제 이렇게 케빈 워시라는 의외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기대치가 높지 않았던 사람이 되고 불확실성 얘기 나오고 이 사람이 매파야 뭐 등등등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 이제 일종의 이제 촉매가 된 거죠. 트리거가 돼서 글로벌하게 상당히 좀 큰 파장이 좀 있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냉정하게 생각할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럼 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에 이런 충격을 전혀 예상 못했을 것이냐, 그러면서 케빈 워시를 지명했을 것이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케빈 워시의 지명과 관련된 냉정한 이런 판단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렇게 매파였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사람을 지목을 했겠느냐, 뭐 등등등 시작해서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워시를 지명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100% 가늠할 수는 없더라도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하고 있는 연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 사람이 결국은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거. 이거 하나는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연준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 하나는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금리 내리라고 확확 내려주면 좋은데 왜 안 내려?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연준이 좀 사실은 금융위기 때 이후로 이제 20년에 가까운 얘기입니다만 시장에 좀 과도하게 좀 개입을 해왔다라는 지적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막 폭락을 하고 경제가 무너져 갈 때 결국 연준이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살리긴 했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만 뭐 이상하다 싶으면은 선제적이다라는 미명하에 연준이 좀 과도하게 유동성을 푸는 행위들이 반복돼 왔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 자산 가격에 거품이 끼어왔다라는 거. 이거는 뭐 새삼스러운 분석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연준의 좀 과도한 시장 개입 이 부분을 이제는 정부가 내가 이제 트럼프니까 내가 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연준이 나대라는 식의 갖고 있던 생각들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 것이냐. 그런 부분도 이제 워시의 지명한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워시의 지명이 무조건 매파적인 측면으로 볼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어제까지 이런 뭐 급락 이런 사태들은 결국은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펀더멘탈 대비, 그러니까 ROE 대비해서 PBR이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앞으로 올라갈 여지가 많다라는 거죠. 또 1월달 수출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출 좋지 않습니까? 반도체 또 뭐 화끈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펀더멘탈은 좀 흔들리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또 정부의 어떤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 의지 이건 뭐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상황이고 여러 가지가 봤을 때 어제의 급락은 그렇게 오래 갈 상황은 아니다. 투자 전문가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숨고르기성 조정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다. 이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뉴욕 시장이 좀 다우가 1% 넘게 오르고 나스닥이나 S&P 500도 0.5% 이상 오르는 그런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은 가격도 좀 전에 제가 인베스팅닷컴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은 가격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0.89% 정도. 그러니까 폭락했던 은도 이제 좀 진정이 된 거죠. 금도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1%대로 하락폭이 확 줄었고요. 짐정되는 분위기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은 가격 얘기는 앞서 뭐 전체적인 맥락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열된 랠리 청산 본격화 이렇게 좀 제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은 가격, 금 가격 봐서는 청산 본격화라는 제목에 딱 맞기는 조금 좀 그런 것 같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나 은, 뭐 금은 좀 덜한데 은 같은 경우는 이 산업재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그동안의 은 가격 상승의 이유도 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물론 뭐 지정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크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은은 약간 펀더멘탈리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게 물론 내리꽂을 수 있죠. 다시 밑으로. 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과 이란 상황이 조금 개선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유가가 4% 넘게 또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다고 그러면 또 좀 여러 가지 그동안의 시장에 좀 흔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진정되는 좀 측면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요 하여간 이번 주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전체적인 어떤 그런 변동성이 아주 크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또 모르죠. 또 내리꽂을 수 있는 거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져볼 법한 오늘의 아주 바로의 반등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로 바로 좀 가볼까요? 공급 부족 더 심해진다. 메모리값 올해도 고공 비행 예고. 모건 스탠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 내년 올해부터 해서 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300조를 넘고 내년에는 합쳐서 350조를 넘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좀 내놨는데요. 보니까 모건 스탠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에 근접하는 그런 이 영업이익 전망치를 내는 국내외 증권사들, 투자은행들이 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가 이제 바로 여기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주도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AI 생태계의 주도권이 NVIDIA GPU 쪽에서 차차 그러니까 지금 NVIDIA GPU의
대항하는 그런 이제 에이직들, 그러니까 각 빅테크들이죠. 얘네들이 계속해서 TPU를 들여서 마야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자체 AI 칩을 좀 만들어내다 보니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거를 생산해 줄 수 있는데, 그거를 들어가는 그 HBM이나 DDR을 만들 수 있는 데가 결국 우리밖에 없다 보니까요. 물론 마이크론도 있긴 합니다만, 한국 이 두 반도체 회사들밖에 없다 보니까 메모리 이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에 공급은 한계가 있는 거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 증설 관련돼서는 좀 굉장히 신중하게 아주 1, 2년을 보는 게 아니라 4, 5년 이상을 좀 바라보면서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표에서도 잠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올 1월에 D램과 낸드 고정거래 평균 가격이 좀 또 여전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D램은 한 20%가 넘게, 낸드는 58%가 넘게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그런 60%가 넘게 가격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고,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1월 달에 그 D램 가격을 56%, 낸드 25% 올렸고요. 하이닉스도 58%.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된다라는 얘기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대표적인 예로 애플이 원래 연 단위로 계약하다가 좀 분기 단위로 계약을 바꿨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갑과 을이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급 쇼티지 현상은 계속해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2027년은 확실히 넘어가는 것 같고 2018년까지 얘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메모리 이 가격의 이런 상승세는 여전할 것이다. 이거를 사실 믿으신다면 어제 같은 급락세에서 물론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어제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오늘 얼마나 또 반등이 될지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길게 봤을 때 글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반도체 소부장 이쪽 라인을 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 SDI 짧게 어제 실적 얘기 나왔고요. 핵심은 우리 ESS 쪽으로 이제 완전히 턴어라운드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LFP 이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올해 공략을 하겠다, 이 얘기가 좀 나왔고요. 올해 물론 손실이 좀 나긴 했습니다만 4분기 때, 그러니까 작년 연간으로 손실이 났습니다만 4분기 때는 수치들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매출도 26%가 늘어났고 영업 손실도 전분기 대비해서 적자폭이 반이나 줄어들어서 3천억 조금 안 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QOQ로,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이게 줄어든, 매출은 늘어나고 적자는 줄어들고 이런 모습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올해 ESS 매출이 전년 대비 50%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어제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4분기부터 미국에서, 북미 쪽에서 이 LFP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은 SDI 관련돼서는 전고체죠. 전고체와 관련돼서도 좀 얘기가 나왔고, BMW 실증 작업 진행 중이다라는 거고, 특히 어제 주목되는 거는 복수의 로봇 업체들과 전고체 배터리 협력방을 모색 중이다. 이 로봇과 연계된 부분들, 로봇은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안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제일 앞서가고 있는 삼성 SDI가 이 전고체 쪽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검은 월요일을 보낸 우리 시장입니다. 이른바 워시 쇼크로 코스피 5% 넘게 급락하면서 5천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국내외 시장의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 궁금하신 거 많을 텐데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일단은 미국 증시 마감 특징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케빈 워시의 통화 정책 기조를 두고 시장의 해석이 좀 뒤섞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PMI 호조 또 원자재 가격 안정이 좀 3대 지수의 반등 배경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미증시 보면서 왜 우리만 유독 이렇게 두들겨 맞았을까 하는 좀 회의가 될 정도로 미국 네. 증시는 또 견조하게 나왔는데 그러게요. 이제 주말간에 금은의 폭락이라든지 또 원자재 이슈 또 비트코인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포감이 더 극대화된 상황이었었지만 그게 이제 워시 인선과 관련해 가지고 또 같이 맞물렸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이제 증폭이 되다 보니까 워시의 과거 행적 그다음에 그의 발언 이런 것들에서 좀 부정적인 게 많이 부각이 됐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사실 이거 누가 임명했습니까? 트럼프가 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그 파우르 장을 달달 볶았던 내용이 뭐겠어요? 자기 말 안 듣는다는 건데 네. 이제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 놓고 봤을 때 이제 워시의 어떤 운신의 한계 이런 것들을 감안해 놓고 본다 그러면은 과연 그가 과거에 발언했었던 것처럼 소위 말해서 QE 양적 완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QT를 실행을 해가지고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일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이제 보는 또 시각들이 또 확산이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이 참 크게 충격을 받다 보니까 많이들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또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팔란티어 실적이 나왔습니다. 장 마감 후에 나왔는데 EPS 매출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중요하게 체크할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자꾸 AI 버블 얘기 나오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AI는 이제 확산 단계에 있다라는 걸 확인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적도 서프라이즈하지만은 올해 포워드 가이던스 역시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들이 투자 인프라 구축도 구축이지만 일단 실전 서비스에서 이제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온 거 아니냐. 그래서 선도 기업들은 매출과 이익을 수반해가면서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줬다는 측면에서 AI의 어떤 열풍 이런 것들은 이제 확산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가장 많이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만한 주제가 아무래도 차기 연준 의장의 케빈 워시를 지명한 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일 텐데 좀 그동안 매파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았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시장에 우려가 좀 있는 모습이죠. 이제 매파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 이제 사실은 좀 양날의 검처럼 그 사람은 또 금리 인하를 되게 중요시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연준의 역할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대가 돼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시장을 지금 흔들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연준의 역할을 축소시키려고 할 사람이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연준 이사직을 수행하다가 이제 그만뒀던 이유가 그 QE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QE 때문에 연준 이사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다시 복귀하면 그거 지금 연준의 그 대표표 상에 있는 자산 그걸 가만두겠느냐, 줄이려고 들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워시냐, 또 해시냐, 또 뭐 월러냐, 별 사람들을 가지고 다 재구재구했었던 이유가 네. 있을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워시는 자기의 어떤 지명도나 능력만 가지고 된 건 아니거든요. 장인덕도 좀 본 것 같고,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트럼프가 원하는 어떤 그림 이런 부분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위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지금 연준의 독립성 훼손 문제를 또 걱정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돼 있기 때문에 급락을 했다, 급등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네. 당분간은 좀 워시 지명자에 대해서 워시의 어떤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의 좀 간보기 내지는 좀 이렇게 경계감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강달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금리 변동성 같은 건 좀 당분간 관망 심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워시 정책의 그동안의 과거 발언을 놓고 보면 네.
다시 이제 정상 회귀, 그게 말하자면은 연준 자산을 갖다가 정리를 할 거다라고 네, 시장에서 네. 보고 있는 건데 반드시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역시 시간이 가면서 이제 확인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강달러를 지향하기에는 지금 현 행정부하고 보조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현 행정부의 가장 큰 니즈는 제조업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수출을 하고 그걸 통해서 무역 수지에 이익을 보고 싶다라는 기본 베이스가 있다 그러면은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는 강달러라기보다는 약달러에 지금 비중을 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국내 증시 이야기 좀 해볼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2월 첫 거래부터 정말 급락이 나왔잖아요. 좀 아시아 증시가 동반적으로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 증시가 특히 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워낙 좀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어저께 증시 보면서 저도 뭐 이렇게까지는 얻어맞아야 돼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시장이 좀 급한 것도 있지만 어저께는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이제 저는 했냐면은 이런 어떤 시장의 리스크 오프 상황, 그러니까 주말간에 뭐 원자재 급락하고 코인 시장 급락하고 난리가 나면은 뭔가 리스크에 대비하고 싶은 이제 그런 심리가 발동이 되잖아요. 그럼 네. 현금화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유동화가 쉬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이머징 마켓 쪽이나 이런 네. 쪽을 정리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게 되면은 이머징 마켓으로 투자했던 비중을 줄이고 싶다는 의지가 더 강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돈을 빼기가 쉬운 쪽을 건드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 항상 그럴 때마다 걸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또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좀 무차별적으로 매도가 좀 더 과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은값이 급락한 것에 대한 영향도 좀 크지 않았나 하는 해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그게 보세요? 이제 리스크 오프 심리거든요. 시장이 불안정해지니까 네. 뭐 금값, 은값, 코인 가격 뭐 급락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증시도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났었으니까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가장 돈 빼기 쉬운 유동화가 쉬운 데를 찾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물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비중만큼 빼는 게 아니라 더 빼게 되는 거죠. 딴 데서 네. 못 빼는 거, 딴 데서 그만큼을 빼려고 그러면 더 많이 빠져야 되니까 빼기가 쉬운 쪽을 먼저 손을 대가지고 한국을 더 많이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관망할 구간이라고 보실까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별로 안 편하고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2월 전망 지금도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오늘이야 당연히 뭐 미장 반등했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 강하게 돌아섰기 때문에 네. 반등은 나오겠지만은 이게 다시 추세 상승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기간 조정을 갖게 될 것인지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코스닥 관련해서는 이제 1000스닥 시대이고 이제 우리의 시선은 3000닥을 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아직도 좀 유효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0스닥을 고려하시는 것보다는 네. 지수만을 고려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라고 봅니다. 지수만을 고려하는 거?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만 포인트를 보는 게. 네. 코스피 그러니까, 만 포인트. 뭐 제정신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이거는 이제 그 한국 증시에 대한 가치 재평가라든지 아니면 네. 기업들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에 대해서 시장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종합지수가 만 포인트를 향해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의 지금 이익 체력이 되게 강해요. 모건 스탠리 증권이 그 반도체 양사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 주말에 나왔는데요. 26년도 영업이익을 430조를 넘게 예상을 합니다. 두 개 회사 합이요. 24년도 대한민국 코스피 영업이익이 187조였습니다. 전체 합이. 그런데 두 회사만 가지고 430조 얘기하고 있고요. 27년은 540조를 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래서 주가 폭등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이건 밸류에이션만 조금만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지도 분명히 있다. 지금 조정 받고 나면은. 근데 문제는 코스닥은 네. 이익이라든지 올라가는 부분들이 여기가 무슨 뭐 코인 시장도 아니고 어떤 밸류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밸류에 대한 평가 기준도 제대로 지금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만 3,000포인트를 얘기하고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그 후유증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은 지수에 대한 어떤 목표치보다는 네. 시장을 좀 체질 개선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을 좀 부양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코스닥 체질 개선이라고 언급하신 것이 이제 뭐 신뢰 회복을 위한 그런 게 될까요? 증권사에서 지금 두 개 증권사 이상에서 종목을 커버해주는 그러니까 네.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 수가 111개랍니다. 그 자료 정부에서 나온 자료에서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상장돼 있는 기업이 1,800개입니다. 그러면 1,800개 중에서 2개 이상 증권사가 리포트로 커버해주고 있는 데가 111개인데 그럼 나머지는 거의 커버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놓고 나서 지수가 지금 이제 1,000포인트 넘었다고 3,000을 얘기한다는 거는 뭘 근거로 투자를 해야 되냐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애널리스트들한테 니들 리포트 써 하고 강요를 한다면은 애널리스트도 써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장이 조금 비대해져 있고 그다음에 좀 퇴출될 건 퇴출되고 좀 수급을 좀 정리해 나가면서 코스닥 시장의 방향성을 정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성장성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증시의 어떤 체질 개선이라든지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결국은 코스닥을 만들 때는 나스닥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면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좀 진행을 좀 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우선이지 코스피 5천 갔다고 코스닥은 3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 좀 위험하다는 얘기죠. 체질 개선이라든지 뭐 시장 구조 건전성이 좀 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코스닥 얘기 좀 계속 이어가 보면은 시총 순위가 지난주 뭐 에코프로비엠 1위, 2위 에코프로였는데 2월이 시작하자마자 1위로 에코프로가 등극을 했어요. 뭐 어떻게 이렇게 좀 갑자기 올라갔나 싶기도 한데 뭐 주가 방어가 되는 것이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1등 기업이 바이오 섹터였는데 바이오들이 노이즈가 좀 크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1등 기업이라고 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로열티 문제,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5%로 예상을 했었던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한 이제 로열티 수급이 2%로 밝혀지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과속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빠져버렸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걸 속였다라고 또 시장에서는 또 인식을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니들 알고 있었잖아. 알고 있는데 말 안 했는데 왜 머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는 못 하는 거니까.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인식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시총 상위 중에 ABL 바이오가 있는데 지난 주간에 또 그 사노피의 임상을 좀 뒤로 늦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현금 흐름 문제라든지 들어오는 마일스톤이나 이런 것들이 뒤로 좀 늦춰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과 관련해 가지고 또 지장 주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또 있다 보니까 그쪽은 눌려버리고 반면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에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간다네 해가지고 또 분위기를 한번 탔었고요. 두 번째는 주말간에 또 텍사스 선거에서 공화당이 졌죠. 트럼프의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서 지니까 공화당이 지니까 그러면은 그동안 억제했었던 배터리 뭐 이런 쪽 좀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또 같이 더 붙어 있는 데다가 시가총액 상위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같은 2차 전지 주식들이 들어 있으니까 그쪽 ETF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비교적 견조하게 자리를 잡아주니까 시총이 바뀌었던 거지 펀더멘탈의 변화는 아닙니다. 펀더멘털의 변화는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뭐 피지컬 AI나 뭐 정부의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긴 하던데요. 피지컬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자료들을 좀 뒤져보니까요. 202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2차 전지 쪽에서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당장에 좀 그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ESS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 최근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쪽의 어떤 마켓 사이즈 자체가 EV 시장에 대비해 가지고 3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그 시장을 가져갈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역시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아직 따라붙지 못한 약간의 퍼포먼스보다는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 네, 그럼 또 반도체주도 한번 살펴보면은 반도체주가 지금 좀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나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뭐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많이 올랐죠. 네. 제 주변에서도 삼성전자 10만 원만 넘어가면 다 팔겠다고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어떻게 하셨나요? 파셨나요? 저는 더 샀고요. 네. 팔지 말랬더니만 또 굳이 또 판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아무튼 지금 현재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가 워낙에 가파르기 때문에 지수 종목 자체에 올라가는 기울기를 보면은 야 이게 대형주가 맞아? 대한민국 1등 주식, 2등 주식이 이렇게까지 급하게 올라간다고라는 좀 조바심, 걱정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데 실적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6년 기준으로 모건 스탠리 리포트 기준으로 보면은 PER이 네. 삼성이 5고요. 하이닉스가 4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사는 거는 주저하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여기서 팔아야 돼 하고 이제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제 워낙 급락이 나왔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될까라고 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오늘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뭐 미장 반등 나오고 야간 선물에서 반등을 어쨌든 예고를 했기 때문에 반등 나오겠죠. 반등 나오는데 이제 고민되는 지점이 반등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따라 붙어야 되느냐, 아니면 좀 줄여야 되느냐인데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따라 붙기보다는 네. 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 어쨌든 지금 제가 예상했었던 코스닥 장이 일주일 만에 20%대 상승을 해버리면서 네. 그쪽도 사실은 이제 좀 부담을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단순 수급으로 땡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민 지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반등 나오고 옆으로 늘어지면 오히려 그때가 종목을 좀 골라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제 워낙 급락이 나오면서 여러분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좀 저희랑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워시 쇼크를 크게 받았던 우리 시장인데요. 오늘은 조금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투자 전략은 마켓나우 1부에서 또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